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6.25 참전기념비에 헌화했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이 진행됩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를 한 달도 안 남기고 주한미군 방위비의 분담금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대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철도 노선 11개가 한꺼번에 개통됩니다. 특히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에서 강릉까지 해안선 열차 여행이 가능해져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을 이틀째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 공식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저곳은 바로 필리핀 마닐라의 마라카냥 대통령궁입니다. 윤 대통령 왼쪽에 마르코스 주니어, 그러니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대통령이 함께 지금 의장대 사열을 이어 양국 내빈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이 대통령궁 우리에게도 과거 1970년대부터 많이 노출됐던 그런 장소입니다. 매우 뜻깊고 유서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두 정상의 공식 환영식, 감회가 좀 있는 장면이죠? 저는요, 이 감회가 굉장히 큰 게 말이죠. 민주주의하고 경제발전 동시에 이루는 세계에서 유일한 두 나라의 지금 정상들이 지금 같이 쓴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과 필리핀이다. 필리핀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또 우연한 그런 일치는 뭐냐면 필리핀의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날 선거로 당선이 돼요. 5월 10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날이고요. 아, 공교롭네요. 네, 공교롭게 이게 이제 맞춰지고 있고요. 사실 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60년대 초에는 필리핀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3만 불 넘어갈 때 지금 저게 3,400불이거든요. 1인당 GDP가. 그만큼의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성공한 사례들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갈 수 있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생각 나는 게 저도 대학교 은사님이 네.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을 갔는데 그 전에 네. 필리핀으로 유학을 잠깐 갔다 왔었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그때는 기술자부터 사실 그때 필리핀은 아시아의 최상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었고 또 미국 가기엔 좀 멀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말해서 유학생도 많고 기술자도 많고 그런 아주 굉장히 끈끈한 역사가 지금 흐르는 게 두 나라의 관계입니다. 네, 그러던 두 나라의 관계는 이에 상전벽해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 나누도록 하고 이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제 곧 비즈니스 포럼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필리핀의 원전 문제도 나올 것이고 이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 국방, K방산의 수출 등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죠? 예, 그렇죠. 국방, 또 방산, 해양, 뭐 원전, 공급망 이렇게 하면 뭐 전방위적이죠. 그렇게 해서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어서 이제 양 정상은요, 이 한 필리핀 양국의 정부 또 기관 간의 MOU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거기 이제 대통령이 또 그 참석했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 이것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윤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참 뜻깊은 그런 방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다른 데가 아니고 아까 최 원장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선망의 적이었거든요. 필리핀. 한때는 롤모델이었던 나라. 예. 그런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필리핀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죠. 그렇죠. 확실히.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이 아마 윤 대통령으로서 감회가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지금 이 마라카냥궁에서는 양 정상의 국빈 오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굉장히 그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13년 만에 국빈 방문이 되고 있고요. 더욱더 지금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거는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요.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 3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바로 열리는 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지금 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필리핀이 요새 최근에 많이 뜨는 이유가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세안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지금 필리핀을 공격하는데 지금 한국과 필리핀은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2017년도에 북한 외교관 추방하는 게 제일 먼저 한 게 필리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등등의 끈끈하고 또 뭐 다른 걸 떠나서 1950년도에 파병을 세 번째로 빠르게 해준 그런 것까지 했을 때는 혈연 관계에 지금 우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 정상 오찬에서 만찬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은 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이고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중국은 난사군도라고 하지만 네. 필리핀에서는 또 스프레틀이라고 전혀 다르게 네, 부르는 그렇죠. 네. 그 영유권 분쟁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반중, 대중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요. 두테르트가 바로 전직 대통령이 이 친중이었어요. 그 딸이 지금 부통령이잖아요. 예, 부통령인데 두테르트가 이제 부통령이 됐지만 지금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난처해 있는 부분들이고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지금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두 번째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국방이 섞이면요, 이거는 피를 나는 혈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혈연 관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일요일인 6일 이제 마닐라로 가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도착 직후에 곧바로 필리핀의 6.25 참전 기념비, 그곳에서는 이제 한국전 참전 기념비라고 하는데 여기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또 거기 나온 참전 용사 5분, 유가족 11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일요일 이제 오전에 도착 직후에 바로 필리핀에서 있었던 마닐라 영웅묘지 안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7m 높이의 검은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림에는 전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자, 이게 이제 묘역의 모습, 툼스톤이라고 하죠.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90세가 넘은 노병이 5분이나 지금 직접 나왔어요. 네, 필리핀은 6.25 당시에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 파병, 전투병을 보낸 나라였습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투병을 보냈죠. 말 그대로 혈맹입니다. 필리핀 참전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율동 전투였죠? 예, 연천군 북방에 있는 그 율동 전투였는데 거기서 필리핀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대 병력이거든요. 그런데 중공군이 44사단,
맞서가지고 한 2만 명이 에워쌌죠. 예, 그러니까 그게 1951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공군의 중계 대공세가 있었는데 그 중에 22일부터 23일까지 그 하루 동안 말이죠. 사단 병력에 완전 예, 포위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그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미 제3보병사단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필리핀은 12명이 전사한 데 비해서 당시에 중공군은 500명 플러스 알파. 한 600명 가까이 전사했죠. 예, 그렇게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혁혁한 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한 대대 병력이 사단 병력을 거기서 이틀 동안 걸쳐서 막아 써가지고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겼다는 사실. 이건 네. 필리핀이 정말 대단한 필리핀이 그 공격을 세웠는데 이 필리핀이 전체적으로 연 인원으로는 7,420명을 우리한테 파병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6.25 뭐 다른 참전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신세를 크게 졌지만 필리핀에 대해서도 큰 신세를 졌다.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되겠죠. 예. 네, 그때부터 중국군 그때는 중공이었습니다. 중공이 상당히 이 필리핀 공포증을 가졌다고 하죠. 펑더화이가 그렇게 필리핀군이 용맹하단 말이냐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 율동리 전투에 참전했던 94세의 필리핀 참전용사 노병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네요.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세 소년병이단 말입니다. 20도 안 된. 네, 그 사람이 2년간 여기 와서 자기 목숨을 타국에 와서 그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그런 열정과 또 혈맹으로서의 저 위치를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맞습니다. 플로렌도 베네딕토 94세. 네. 2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철의 삼각지대에서 율동전투 등의 전투하면서 여기서 사실 이 중공군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줬거든요. 진짜로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진짜로 업어드리고 싶은 네. 그런 분 중에 하고 20세 소년병이 와서 싸웠다. 진짜로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시에 중공군은 그 51년에 네. 이른바 충계 공세를 통해서 그렇죠.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대대적인 화력과 병력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뭐 필리핀군이 막아줬으니까. 그리고 뭐 필리핀군 뭐 다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전쟁을 많이 겪습니다. 뭐 미국과 스페인 그다음에 뭐 미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라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마음속에 갖고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를 한국에 와서도 같이 우리랑 나눴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저의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네, 참전용사가 5분 휠체어에 계시지만 대화를 또렷이 나누고 한국의 지명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곧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대단한 일이죠. 후손이 11명 나왔고 윤 대통령은 일일이 손잡아 악수하고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필리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환영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간담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신 동포들을 대표하여 윤만영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지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국의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는 이렇게 뜻깊은 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7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닮고자 하는 나라가 미국은 그때는 감히 범접이 안 됐고 필리핀을 닮아보자. 이렇게 해서 유학도 가장 많이 갔고 쌀 농사도 필리핀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요새 무슨 일이 있죠? 필리핀 이모님들이 왔잖아요. 그런 처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필리핀과 우리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 필리핀은 굉장한 우리의 선망의 적이었어요. 아니, 선망의 대상.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선망의 적이라고 그러는데 선망 안의 상대. 그런데 어쨌든 그
라디오 그때 당시 라디오니까 라디오만 켜면 마닐라 국제공항이 나와. 그 정도로. 농구도 그때 강국이어서 예, 강국이었죠. 신동파 뭐 그런 선수들이 그때는 그 농구도 그 필리핀의 마을 농구 이런 것도 막 뉴스로 보여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컸다 농구팀이. 그런데 어쨌든 이 필리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한테 이 파병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해준 그런 나라였고 또 1949년에 세계에서 말이죠. 5번째로 우리하고 수교를 맺은 국가입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죠. 그런데 이런 국가니까 49년부터 이제 지금 7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49년 이쯤 되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를 정부를 승인해줬다. 이 점에서도 필리핀은 우리한테는 당연히 굉장히 고마운 나라였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75년 동안 우리가 필리핀과 그 많은 그 협조 관계 속에서 서로가 발전을 서로 도우는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필리핀보다 더 잘 살게 됐지만은 항상 옛날에 필리핀에게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점을 윤 대통령은 우리 교민들한테도 강조하면서 네. 같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필리핀도 도우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아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필님의 어린 시절 필리핀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앞으로의 관계를 자세히 얘기해 주셨네요. 윤 대통령은 현재 필리핀을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매우 이례적인 환영식이 여러분 잘 가시고 유명한 휴양지 세부공항에서 있었네요. 관광장관이 나오셨습니다. 장차관이 다 나왔대요? 네, 다 나와서 우리나라 한국 관광객을 직접 이제 맞이해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체 인바운드 들어오시는 관광객 27%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나와서 단체 관광객 맞는 거는 참. 이건 뭐 그러고서 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7월달에 뭐가 됐냐면요. 지방공항에서 마닐라로 가는 직항을 3만 편을 지금 뭐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가깝고 먼 나라가 아니고 진짜 가까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바로 갈 수 있다는 갑니다. 거죠. 바로 네. 가면서 하고 아까 이모님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같이 이제 발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도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친밀하게 가야 되는 게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13개가 있는 게 필리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거기서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가 또 수출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나오고요. 지금 2019년도 FTA 지금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오는데 요번에도 그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정리해서 오시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현재도 필리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경제 파트너란 얘기를 최 원장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어질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일정이 이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는 이제 6, 7일 이틀 동안 이제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8일부터는 9일까지는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넘어가겠네요. 예, 네. 하게 되면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공식 환영회를 하고 난 뒤에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그다음에 또 로렌스 왕. 네. 이분은 뭐 5개월 된 총리예요. 예, 총리 이걸 그렇죠. 이분이 리센룽 총리 후임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양국 간의 그 협력 방안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 이거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의 그 동남아 연구소가 주최하고 네. 싱가포르 외교부가 적극 후원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이 아주 기네요. 예,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 이걸 주제로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싱가포르 렉처는 거기서 유명한 사람, 뭐 노벨 평화상, 참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각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여하튼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 가서
여기서 연사로서 이제 강연을 했었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거기 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문지가 라오스입니다. 10일, 11일 이틀간인데 10일에는 그러니까 첫날은 아세안 정상회의, 그다음 아세안 플러스 원 정상회의 여기 참석하게 되고.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한일중. 그다음에 네. 또 11일에는요 오전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또 뭐냐면 아세안 거기다 플러스 3, 플러스 5가 됩니다. 뭐냐면 인도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미국, 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거죠. 예, 그렇게 포함되는 이 또 정상회의도 참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일본 총리하고 또 뭐 다른 국가 간의 그 1대1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4-5개 정도 한대요. 준비하고 네. 있는데 아마 각국에서도 우리 윤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원할 테니까 아마 무난히 이 정상회담 스케줄은 소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뭐 분초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자, 이번 라오스 아세안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하죠. 첫 한일 정상회담 또 첫 한일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일단 지금 이시바 이 총리는 기시다 계열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번에 자민당의 총재가 되는데 기시다 기시다파가 후원표를 줬죠. 후원을 했죠. 그래서 이시바 이제 신임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해왔던 것들을 계속 이어져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념비적으로 하는 게 지금 내년이 지금 한일 수교가 1965년에 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금자탑을 쌓아가는 어떤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제 환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이 회의에서의 어떤 정상회담, 굉장히 큰 얘기들을 또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 일본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드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진짜 심정이 큰 높이가 후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10월 말에 총선을 다시 하게 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그 총선을 통해 집권당 그리고 본인에 대한 신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그 성과가 또 매우 중요한 그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북한 김정은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네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뭐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걸 펼쳐가면서 우리하고 사이에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ICBM이라는 핵실험 이것을 이제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네. 김정은으로서는. 근데 대통령이 이 출국 전에 이제 공개된 그 외신 인터뷰 이걸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 내가 충분히 지시를 했다. 그 대책까지도 이미 다 지시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외신에 이제 보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인터뷰 내용 중에 우리 정부는 한국형 삼축 체계 킬체인이죠. 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있듯이 그렇죠. 그런 체계인데 이것을 이제 대량 응징 보복 체계죠. 말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 그런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사정없이 여지없이 물리치겠다는 그런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또 한미 간의 그 일체형 확장 억제 이거 지난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인된 그걸 통해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체계가 돼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아마 그런 뜻이겠죠. 예. 네, 북한은 7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미 예고된 개헌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개헌이라는 게 NLL의 전면 부정, 남북 합의서의 완전 폐기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미국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전격 타결됐습니다. 속전속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우리 외교부 대변인으로부터 협상 타결의 내용과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의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네, 이 합의는요,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협상 타결에서 이득을 본 부분이 꽤 많네요. 많죠. 제일 큰 부분은요.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빠르게 최소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주한미군 철수한다부터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것을 아주 조기에 아주 잠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제 눈에는 제일 띄는 게 지금까지 상한선이 없었어요. 올리는 건 뭐 미국에서 올리자 그러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막 50% 올리자고 하듯이 여기는 이제 상한선을 뒀고요. 5%로 모자를 씌웠죠? 딱 찍었고 그다음에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서 이걸 올리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물가 증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증가율에 거기서 맞춰서 그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물가에 따라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여기가 세 가지 큰 항목인데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있는데 사실 인건비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게 안 준다는 것은 미군이 축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SMA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진짜 하는데 이거는 박수 쳐도 크게 박수 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그렇죠. 물가 오른 대로 가자. 월급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식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협상이 윈윈, 서로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왜 그런가요? 서로가 미국으로서도 이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 기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한국하고 뭐 논란을 벌인다든지 긴장이 조성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을 제거한 것도 되고 또 하나는 현 미국 정부로서는 여하튼 대선 전에 이 현 정부가 한미 간의 이 주둔군 문제를 이 주둔군 분담금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있을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는 뒤집고도 남을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를 지금 없앴다. 이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한국의 신뢰를 미국이 다시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초기에는 5배 내놓으라 이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도 만약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요구할지도 모르지만은 일단 이 조약 협정이 맺어졌으니까 이건 조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아무리 전에 트럼프라도 쉽게 뭐 뒤집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측이 다 윈윈한 그런 협정이었다. 그 조기에 이렇게 타결 지은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필 말씀대로 이걸 이제 굳히기를 하려면 양국 의회가 비준을 하면 됩니다. 미국은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요. 우리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담금을 CPI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증가율로 계산하면
국방비 증가율로 계산할 때보다 이게 얼마나 더 낮아지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따지자 그러면은 평균 분담 증가율이 3%, 3.2% 정도 되는데요. 국방비 증가율로 한다 그러면 5.7%가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내후년도에 지금 1조 6천억 원 정도 지금 2.5% 예. 차이가 나네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 규모가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하게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국방비 지원은 그거는 그 해마다 따르지만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빨리 국회에서 비준을 하면 이게 협약이 됩니다. 협약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흔히 하는 이건 말로 트럼프의 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거 지금 행정명령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뒤집을 확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빠르게 여의도에 지금 우리 굉장히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빠르게 이거는 해주셔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국감 때 뭐 싸울 건 싸우더라도 네.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좀 가야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4월에 시작됐던 분담금 협상이 뜻밖으로 매우 빠르게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변수를 의식한 한미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주필님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에 이 현 정부, 왜냐하면 미국 현 정부가 우리한테 불리한 무슨 조건을 제시한 정부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비교적 바이든 정부하고는 우리가 잘 협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아주 큰 변수거든요. 네. 트럼프는 아주 큰 변수니까 그 이전에 이 문제를 현안을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양국의 다 이익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윈윈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아주 속전속결로 이렇게 타결을 지었는데 이러면 정말 그 동안에도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이 문제가 쉽게 풀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정말 트럼프의 누가 나오더라도 이 아마 뒤집기는 어려운 그런 쇄기를 박아놓은 거죠. 그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정이고 협상 타결이지만 국회가 미국 의회가 비준하면 콘크리트로 완전히 다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죠. 전국 방방곡곡의 철도 노선 11개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11개 한꺼번에 하는 건 진짜 뭐 금시초문이고 정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뭐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가져야 될 건데 사실은 이런 철도선이라든가 교통망을 깐다는 건 우리의 산업 핏줄을 동맥을 까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이 철도라든가 도로망을 한다는 것은 도시나 그 지역의 성장을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인프라를 갖고서 우리나라가 갈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가의 경쟁력은 각 지방 그리고 각 도시의 경쟁력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어준다면은 도시의 경쟁력은 진짜로 급속하게 상승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프랑스의 릴, 그다음에 일본의 나고야 이런 데가 다 철도망으로 해서 지금 한 20, 30년간 급속하게 성장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그런 11개의 교통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 소설에 나오던 게 이 교외선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04년에 적자 이후로 중단됐는데 자, 이거를 이번에 다시 되살리면서 네. 추억의 장면들도 다시 등장한다죠? 그렇죠. 거기 이제 그러면 이제 정차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옛날식으로 좀 하고 간이역 나오고. 간이역도 나오고 다 거기 추억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전체의 앞으로 성장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보면요.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상권과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사는 그런 터들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이것은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큰 우리의 어떤 정표로서 남을 것이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교외선이나 GTX-A로 인한 교통 편의성, 경제적 이득, 자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제 정차역들은 좀 줄이면서 그거의 운영비들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거 뭐 길거리에 거기다 곱하기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손실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20분대로 줄이니까 얼마나 큰 이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온다는 거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뭐 그것이 또 창출해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또 이제 뭐 고향 특례시라든가 이런데 특히 양주시, 의정부시 또 경북에 가면요, 경북에서 지금 강원도까지 다 오는 부분들까지 다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이 관광 1위권 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얻어지는 우리의 경쟁력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외선으로 인해서 1시간 이내로 서울 교외에서 들어올 수 있다. 이것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관광객과 여행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있죠. 바로 해안선 열차 따라서 동해안 따라 부산까지, 강릉까지 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른바 해안선의 동부 해안선의 완전 개통이죠. 그렇죠. 강릉에서 삼척이 이제 이어짐으로써 완전히 그다음에 포항까지 오면 포항에서 경주는 본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경주에서는 동해남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이어지는 거죠. 부전까지. 저게 이제 쭉 가다가 등뼈가 이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이 관광에서는 동해안이 아주 관광 명소가 많은데 그동안에 교통망이 제대로 안 갖춰져 가지고 자, 영덕대게, 울진, 삼척, 강릉 관광지 맛집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교통망이 전국적으로 잘 깔린다는 것은 맞고 말해서 지역의 정주 체계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인구의 감소 이걸 막으면서 또 지역의 거점 지역 도시 이걸 또 집적 이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교통망의 확충이야말로 국가 발전에 있어서 제1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동해안 이쪽에는 그동안에는 교통으로 말하자면 좀 오지였습니다. 그걸 이렇게 시원하게 그야말로 한반도 등을 관통해가지고 이어졌다는 거는 정말 저도 그쪽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지역 사람입니다만 아주 옛날에부터 이런 건 정말 바랐던 바인데 시원하게 뚫려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네,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를 타고 3시간 50분.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는 데마다 관광 명소입니다. 여러분 로망 있으시잖아요. 해안선 따고 동해안 여행. 이게 이제 올 연말이 지나면 가능해집니다. 그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구 광역철도는 대구 경북 지역의 수건이기도 했어요. 이 개통 날짜 또 이름이 확정이 됐죠? 네, 비수도권의 최초로 광역 철도 대경선이랍니다. 대구와 경북을 이제 따서 대경선이라고. 대경선이 이제 지역 이름을 딴 건데 네. 큰 경사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전화를 한번 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 대경선은 이제 8개 이제 저게 되고요. 자, 지금 나오는 보시면은 저 강릉에서 지금 우리 태화강까지 쭉 내려오는 게 저게 사실은 일제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저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이제, 안 된 상황인데, 이제는 저것이 완성이 되면서 일일권으로 들어가고, 전체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에서 나오고 도시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이제 딱 올라타는 그런 쾌거를 얻었고요. 11개의 지금 교통망이 이렇게 대거하면서 조금 더 피가 잘 도는 대한민국 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체도 문제가 생기는 게 큰 혈관도 문제지만 이 실핏줄이 안 통하면 여러 가지 성인병 걸리면 실핏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번 철도 11개 노선의 개통은 그 실핏줄을 뚫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11개 철도 노선의 동시 연내 개통. 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효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면 큰데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보시면 오사카, 고베, 나고야 여기를 1874년도에
이것들을 이제 연결시키거든요. 1874년 19세기에 네. 그러면서 여기가 제2의 일본의 수도가 되고 제2의 이 경제의 어떤 중심지가 됐고요. 또 이것의 하나 큰 예가 뭐냐면 불란서의 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산업 도시였는데 여기를 이 철도들이 이 교차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허브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핏줄이 모이면서 교통도시에서 그렇죠. 산업 허브가 됐다. 허브가 되면서 교통의 어떤 이런 뭐 연결점이 아니라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항상 이런 철도라든가 공급망이 올 때는 그 이 지방에 그리고 그 해당 도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일어났던 많은 그런 경제 정책 중에 가장 미래를 잘 담은 그러한 교통망의 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각의 우려 하나 짚어보죠. 철도가 큰 도시로 주민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KTX가 왔을 때 사실 부산의 상권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교통망이 완성이 되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만 일어날 일이거든요. 따라서 더 생기면 생길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권 안에 그다음에 핏줄이 아까 좋은 표현이었는데 실핏줄들이 몸끝까지 가야 몸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더욱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을 듯한 것이 교통망의 확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 이것도 그 해당 지역에는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상 경부선 2, 제2의 경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유치전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주필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선이 됐잖아요. 복선하고 단선하고는 이게 천양지 차거든요. 왜 그렇죠? 아니 복선은 저기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선이 있으니까 지정선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단선은 어떠냐면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쪽에서 오는 차하고는 어느 역에서 비켜야죠. 그렇게 네. 비켜야 비켜서 하니까 있다 가야 되죠.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여기서 청량리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시 한 50분? 그러니까 뭐 거의 KTX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부선이 한국 철도망의 간선입니다. 대표적인 간선인데 이것이 이제 중앙선 하면 그 제2의 간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특히 부산 지역 그 주변에 울산하고 그 주변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장, 동래, 해운대, 울산, 북구, 울주가 아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네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많은데 왜 우리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지. 서울도 몇 군데 하잖냐 뭐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2시간 50분 이랬는데 정차역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속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여기서 말이죠 영향력 행사하느라고 정부의 뭐 또 정치권의 아주 실력자들이 자꾸 하다 보면 정류장에 늘어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마 정부가 잘 조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속도를 좀 중시하는 그런 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철도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르네상스를 잘 열어가되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지혜도 잇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KTV 유튜브 다시 보기와 5시 30분 재방송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가 내일입니다. 건강관리 더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